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522명으로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환자의 추가 접종 간격은 6개월에서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단축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공약 관련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청한 뒤 잠시 뒤에는 대학생들과 만나서 청년 행보를 이어갑니다. 대표적 특사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당내 의원들과 만나서 선대위의 구심점이 없고 절박함이 없다며 선거체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안함 유족 대표 등을 만나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이 명백하다며 정부의 굴종적 자세가 문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로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영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주거지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추가 세수 논란과 관련해서 오차가 발생한 것은 송구하지만 민주당의 고의성 언급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어디에 얼마나 쓸지에 대해선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체 4곳이 9년 동안 연체료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며 연체료를 올렸는데 과징금 17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오늘도 지지층의 표심을 다지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도 대학생들을 만나는 등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다만 구심력을 잃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죠. 선대위 이 쇄신을 위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서 천안함 유족과 만났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이 명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한 지 보름 만에 지금 쇄신론에 휩싸였다고요? 네, 원팀 기조 아래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정작 전략과 구심점이 없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당의 기민함이 부족하다며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 후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개선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 선대위 회의 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그런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선대위가 조금 더 기민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외부 인사들의 영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어 실무와 조직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청년 플랫폼을 비롯해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당내 청년 인사로 구성된 청년 플랫폼은 청년 300명이 국민 10,000명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리스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대위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책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현재 선대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다만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선 바깥에서 돕는 형식이 낫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일 청년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는 잠시 뒤 서울권 대학 언론연합회와 간담회를 합니다. 저녁에는 공공심야 약국을 방문해 의료 공공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천안함 유족과 만났다고요. 네,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호국 행보에 나선 건데요. 이 전 천안함 함장과 유족 대표를 만난 윤 후보는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그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이고 우리 천안함 장병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만나 선대위 막판 인선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유력시 되는데요.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후보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가 대표적인 비문 인사인 만큼 반문지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중도 확장의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 선대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핵심 직책을 포함한 1차 인선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또 경찰은 30억 로비 의혹이 불거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옛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화천대유와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맺었던 하나은행 본점의 부동산 금융 업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신 업무 관련 부서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 아들 광모 씨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했는데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아들 곽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두 차례 곽 씨를 불러 조사했고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실무자도 여러 차례 불러 곽 전 의원 연루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아직 곽 전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곽 전 의원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유경필 경제범죄 형사부장 등 수사팀 5명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유 부장이 일선에 돌아오면서 검찰 수사도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압수수색과 동시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죠. 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도 오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은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종료됐는데요. 경찰은 최 전 의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성과급 지급 명세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힙니다. 경찰은 이 대가로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으로 30억 원을 약속받거나 일부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중순에 새로 개통한 건데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던져 은폐를 시도했던 바로 그 휴대전화입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모두 마쳤고 정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과도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금 이 시각 대학생 언론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청년층 소통 행보를 이어
가는 모습인데요. 예, 현장 연결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저는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좀 다르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보다 훨씬 행복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는 이제 오늘보다는 분명히 또 내일이 더 나았고 또 기회도 좀 많이 있어서 실패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도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더 어려워져 버린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개천 이동의 사다리도 어느 정도 작동해서 저 같은 사람이 전 새로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그 기회가 또 현실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제 객관적 조건은 현재 상황은 더 나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는가? 제 기성세대인 제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내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매우 비관적인 거죠. 그래서 미래가 없는 희망이 쉽게 싹 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게 지금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돼버렸다. 누군가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밀려나는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이런 세상이 참 가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는 원래 협력적 경쟁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경쟁을 넘어서서 뭐 전쟁을 치르다 결국 적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는 것이죠. 또 뭐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게 이제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반응이 높은 것인데 누군가는 편을 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을 먹어야 되는데 방법은 다양하죠. 세대끼리 편을 먹을 수도 있고 성별로 편을 먹을 수도 있고 지역별로 편을 먹을 수도 있고 여하튼 편을 갈라서 서로 전쟁을 치르고 누군가는 밀려나서 도태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저도 사실 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고 또 답답한 상황이기도 한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나마 있는 이 작은 경쟁 체계 속에서 이 기회 속에서 이 경쟁의 룰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과정도 공정해서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내가 탈락할지라도 경쟁의 공정성, 룰의 공정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현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도태되지 않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상황, 즉 기회가 더 많은 세상이 되야 되는 거죠. 제가 성장이라는 화두를 자꾸 던지는 이유도 현재 있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천인 문제 자체를 없애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성장을 회복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사실은 연간 성장률 7%, 10%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0%대, 많아야 1%대 시대를 살기 때문에 기회 부족으로 사실은 엄청난 격렬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저는 가는 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소위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공정한 질서를 회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는 게 사실은 성장의 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불공정한 시대는 망하거나 체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성체제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저항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두 번째 성장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 위기, 또 디지털 전환 이런 대외적 요인들을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해서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남들도 가야 될 길이거든요. 미리 제시한 질문에도 하나 있긴 하던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탄소 제로 사회 또는 탈탄소 사회로 가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할 때 소위 탄소 국경세를 엄청나게 부과를 당해가지고 국부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일찍 탄소 부담금을 부과해서 유럽 기준을 넘어선다면 우리가 수입하는 데다가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고 우리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고 또 산업들이 전환하는데 엄청난 고통과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아프죠. 우리가 이 전환적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려면 사실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하죠. 마치 내가 부상을 입었는데 또는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한 번의 수술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고통이 따른다. 하기 싫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수술이라고 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수술 비용을 빌려서라도 조달해야 더 건강하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게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더 과감하게, 더 빨리 그걸 해내느냐에 따라서 국제 경쟁력이 결정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사실 약간 무서워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실 자신 없는 질문도 많이 할 거거든요. 답이 없는, 그러나 안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할 거라 두렵기는 한데,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좀 드리고, 서로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젊은 층과의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면은 서울권대학 언론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한 화면, 그리고 모두 발언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신은 기회가 많았었고 실패에도 일어설 수 있는 사회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회가 더 많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30 세대 표심을 훔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도 그 정책의 일환으로, 그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YTN 손효정 기자의 보도로 들으신 것처럼 이제 대장동 의혹 수사의 키워드 배임에서 로비 의혹 수사를 밝히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이 포함된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또 누가 수사선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의 핵심 쟁점, 김성훈 변호사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문제, 이번 수사 사실은 초기부터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런데 좀 로비 의혹 수사가 좀 늦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가장 작은 이유로는 지금 김만배 전 기자와 관련돼서 이제 영장 구속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고 있죠. 네. 네, 관련돼서 기소를 앞두고 뇌물 혐의점에 대해 가지고 뇌물을 공유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뇌물을 공유했다면 왜 받은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할 것을 대가로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50억 원의 성격, 특히나 과기원이 어떤 역할들을 했고 당시 어떤 그 직무상 혹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나머지 부분들도 결국은 과기원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스스로 항변하는 부분은 자기가 당시에 그런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 화천대유에 영향력 있는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알선 수재는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직무에 관해 가지고 알선했을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시의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정영학 회계사가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네. 과기원이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진술에 따른 보도가 그렇군요.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의혹 자체는 사실 대장동 의혹의 초기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에서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과 적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여러 명들이 개입되어 있는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예. 여러 증거들이 금방 인멸될 수가 있고요. 또 은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의 압수수색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결과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나름의 근거들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서 수색이 진행됐다는 것들은 적어도 어떤 혐의점에서 뭘 찾아야 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들은 좀 정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50억 원이 아무 이유 없이 50억 원을 이렇게 퇴직금 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뭔가가 구체적인 물증으로 어떻게 드러내는지 확인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었지만은 어느 정도는 다른 증거들, 다른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색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사건 초기부터 여야 모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좀 너무 늦었지 않냐, 혹시 증거가 다 인멸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압수수색한 곳을 보면요,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도 있었습니다만 하나은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이제 화천대유가 속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컨소시엄 전체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 하나은행의 존재는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이죠. 네. 화천대유 자체는 이걸 앞두고 만들어진 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가능하려면은 행정적인 당국에서 이런 설계들이 유리하게 짜여지고 이 사람들을 선정해줘야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어줄 수 있고 추후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신뢰도 있는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관련자 중에서 일부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곽상도 전 의원이 관련돼서 이제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가지고 예.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예. 관련돼서 핵심적인 이제 인물 중에 하나의 정영학 회계사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내부에서 이 컨소시엄과 관련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어떤 소통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거기에 관련된 객관적인 물적인 증거 또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거론된 그 하나은행 고위층까지도 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의원급에서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원급에서 만약에 이 의혹처럼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거기 행사 실무자에 대해 연락을 해가지고 했을 네. 가능성은 낮겠죠. 예. 그 내부의 소위 말해서 위계의 질서, 내부의 어떤 권력 관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최상단의 의사결정권자까지도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물적인 증거들이 일부 나온다면은 실무자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최종적으로는 회장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었던 19개 음성 녹취 파일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의 그 진술과 그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녹취록이 나오고 그 녹취록에 기반해서 첫 번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지는 거의 이제 한 달, 두 달 가까이 네.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네. 이것이 얼만큼 적정하고 신속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늦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빠르게 관련된 실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인물 중에 그 정영학 회계사 외에 또 남욱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구속 수감됐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약 350억 원 정도 로비 자금이 필요했다는 이야기 나도 들은 적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 가운데 100억 원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는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선상에 오른 7명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겠죠. 일단 이 돈의 흐름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익을 공여받은, 이익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어디까지 뻗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 50억을 왜 받았느냐라는 예. 거겠죠. 뭐 좋아하는 형님들이어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좋아하는 형님들이 아니라 그냥 형님들한테도 주지는 않는 돈이죠. 친형님들한테도요. 50억 원. 예, 돈이 많다고 해서 주지는 예.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가를 어떤 대가로 줬고 또 당시에 그 받은 사람들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는지 직접적으로 자기가 직무에 관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로비들이 오가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역으로 보면은 로비나 입막음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위해 가지고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 사업의 본류 자체를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저질렀을 것인가 예.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 50억 클럽 명단에서 지금 좀 혐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의혹을 받고 있다, 혹은 고발이 된 인물 중에 하나가 권순일 전 대법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박영수 전 특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각각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박영수 전 특검은 친인척이 또 100억을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딸도 미분양 아파트를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만 보더라도 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이제 여기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미분양 아파트 분양받은 것까지도 예. 확인이 된 상태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인척 회사가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도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100억 원의 출처를 보면 화천대유에서 수백억 원을 김만배 씨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특수관계인이 그렇게 수백억 원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화천대유 대주주가 네. 화천대유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그 자체가 배임적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자금을 또 그쪽으로 건네갔다는 거.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자금이 또 다른 토목업체로 갔다는 네. 얘기도 있고, 거기서 모종의 합의, 입막음용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해봐야지만요. 예, 예.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박 전 특검이 이 화천대유의 여러 사업에 있어가지고 본인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 등을 동원해가지고 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 그것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우리가 전 대법관이 이런 류의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김만배 씨와 이제 권 전 대법관의 관계. 뭐 권 전 대법관이 특히나 이재명 지금 후보죠. 예,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무죄 판결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김만배 씨가 권 대법관을 만나고 출입한 기록들, 그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김만배 씨라는 사람은 단순한 개발업자는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조계의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네. 우리가 오히려 처음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는 왜 법조계의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천대유 같은 개발 시행사의 대주주가 됐는가? 아. 어떤 경위로?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온 다음에 대거 법조계의 거물들이 들어오게 됐고 이후에는 아무 일도 한 거 없이 고문료를 받거나 많은 자금들을 받거나 그렇죠. 퇴직금 받는 일들이 이 인맥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결국 이 사업의 시행 과정이 전체적으로 민간업자한테 이익으로 되게 유리하게 설계됐던 하나의 흐름, 배임적 흐름과 이것을 덮기 위한 뇌물과 로비의 과정을 모두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아직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만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후보가 이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과는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 후보가 거기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뭐 혹시 김희원 패널님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대법원은 13분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 한 명을 뭘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부탁했다고 자신의 법적 판단, 양심과 법률에 의한 판단을 바꿀 거라는 상상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제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또 고문을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뭐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고발이 되고 또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수사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두세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징점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예. 김만배 씨가 이제 관련된 기간 동안에 8번이나 대법원 청사를 출입한 기록이 나왔다라는 네.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원래 대법원을 이렇게 자주 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아니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법원을 갔는지, 대법원을 갔다면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관련된 객관적인 기록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특정한 어떤 대법관과의 만남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났다고만 해서 소위 말해서 재판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 화천대유와 관련돼서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와 역할들이 무엇이었고 그런 논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권 대법관과 김만배 씨가 특별하게 관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친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판결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만날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여부를 예. 당사자를 중심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아까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셨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너무 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수사 또한 그 정도의 강도로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체가 있는 의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수사라는 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면 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토건 비리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 좀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낱낱이 헤쳐지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 최 의장과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이 공적 영역에서 민간업자들과 포섭되어 있는 걸로 굉장히 이번에 핵심적인 인물로서 기소가 된 유동규 본부장이 만나게 된, 이 민간업자가 만나게 된 계기를 최 의장이 제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모든 구조를 설계하고 선정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시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시의회 차원의 협조도 필요했고요. 예. 그러면 그런 로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의회에도 로비를 했겠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창구이자 실제로 그 이후에도 관련돼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했던 역할을 봤을 때는 예. 최윤길 전 의장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관련 인물들을 다 연결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지금에서야 이제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걸 토대로 봐서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계획적으로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로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 거대 토건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척결을 위해서 검찰이 신속하게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김 변호사께서 2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뒤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위중증 환자 수, 또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을 주요 기준으로 매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한다. 자, 새로운 지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의료 방역 대응과 코로나19 발생 상황, 그리고 예방접종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17개 지표를 분류해 유행 위험도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료 방역 대응에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 예방접종 지표에선 60세 이상 연령층과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률이 핵심입니다.
이런 지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는 다시 주간 평가와 단계 평가, 긴급 평가로 세분화됩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이상으로 위험도가 높을 경우엔 즉시 긴급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외에도 주간 평가 결과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날 경우와 4주 동안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일 때,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시 긴급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엔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5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은 5개월로 각각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1,378만 명 정도가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의 일상 회복을 멈추는 기준 75%를 넘는 등 이 병상 부족이 턱 밑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일선병원의 병상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일상 회복을 앞두고 치료 자원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 병원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운영 중이던 병원입니다. 전체 172병상 중에서 135병상, 그러니까 78.5%가 이미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넓혀보면요. 그중에 85.4%가 가동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 기준이었던 75%를 넘겨 75.8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병상 5 중 하나도 채 남지 않았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실제 가동률은 더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을 예로 들면 의사들이 연이어 그만두고 파견 간호사도 줄면서 80% 정도 병상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양병원, 요양원 취약계층 감염이 늘면서 돌봄 노동은 더 많이 필요해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기도 버거운 겁니다. 고육지책으로 방역당국은 수도권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시스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환자들을 몇 시간 동안 구급차에 태워서 옮기는 것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쁜 보건소나 소방재난본부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그마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요? 네, 이미 정부는 종합병원들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행정명령들이 실제 병상 운영으로 이어지는 데는 4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시설공사나 인력교육을 생각하면 적어도 3주는 소요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3, 4주 동안 병상 공백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곳 코로나19 전담병원장은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백기를 잘 버텨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중환자 병상 같은 그런 상급 치료 어떤 자원들이 갑자기 급격히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누가 더 건강적으로 위급한지를 가려내고 그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위험이 발생한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 인력,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와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구조 인력 투입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늦었지만 병상 부족을 받아들이고 맞춤 대책을 마련해서 의료 체계를 잘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공군 최고 수사 책임자인 전익수 법무실장이 직접 무마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군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 당시 공군 최고 수사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사건을 무마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입니다. 계급은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3점검을 하사받은 자입니다.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였고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선임 군검사 전모 소령과 후임 군검사들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자신들도 정관 예우를 받아야 하니 입단속을 잘하라고 당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중사의 사진을 상부에 보고하라는 내용과 국방부 관계자가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줘 미리 대비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전 실장이 가해자 측 변호사와 결탁하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전 실장 등 이중사 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했다며 군은 당장 손을 떼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법 체계에 누적된 정관 예우의 오랜 적폐가 한 사람의 명예로운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국회도 미뤄온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할 것이다. 전 실장은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이중사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군 인권센터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경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요소수를 무려 6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려고 했던 무역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주유소 사장은 주유소에 5,000리터를 쌓아두고 단골에게만 몰래 팔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내 요소수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12일, 인천항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중국어가 쓰인 갈색 상자들이 창고 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자 하나를 열어보니 파란색 통에 담긴 차량용 요소수가 나옵니다. 국내 요소수 공급난을 틈타 무역업자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요소수 8,200리터를 경찰이 적발한 겁니다. 38살 A씨 등 4명은 지난 12일 시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중국 청도에서 요소수를 들여와 창고에 쌓아두고 직접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1일 사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내리면서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요소수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들은 전국 주유소에 시중 가격의 6배에 달하는 10리터에 6만 원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한 요소수 8,200리터는 시료 검사를 거친 뒤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차량용 요소수 5,400여 리터를 불법으로 쌓아둔 주유소 사장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각 주유소의 요소수 비축량을 제한했는데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해 보관한 겁니다.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0% 이상 초과 보관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142%를 초과 보관한 혐의로 검거하였고, 이들은 주유소를 찾은 다른 사람들에겐 요소수를 판매하지 않고 단골 30여 명에게만 시중 2배 가격으로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계기관은 압수한 요소수를 다른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너무나도 잡고 싶은 청년 표심 여야 후보를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내일 수능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도 수험생 응원에 나섰고요. 최근에 청년층 표심 공략에 힘을 쏟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늘도 청년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죠.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대위 인선 막판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선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부터 할까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선대위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선대위가 출범할 것 같습니까? 선대위가 그동안 좀 이제 그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까? 네. 밥그릇 싸움 또는 권력 뭐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 다툼 이런 양상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캠프 측과 당. 예,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예. 여러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은 기존에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좀 개편하고 새로운 이제 진영을 꾸리자라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일단 캠프를 유지하면서 확대 개편하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이제 갈등 양상을 빚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예. 교수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원톱 선대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15일이었나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출판 기념회 때 윤석열 후보가 뭐 저희를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네. 그동안 계속 나왔던 메시지라든지 회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소식들을 볼 때 어차피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게 기정사실화 돼 왔었던 것이고, 예. 그렇다면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자신의 영역 안에서 뭔가 전권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단 원톱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잖아요. 네. 10명이 넘습니다. 12명, 13명 되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와 국민의힘이 원톱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 체제라고 한다면 두 선대위, 여야 선대위가 어떤 장점, 단점이 있겠습니까?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의 경우에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책임을 갖기가 어려워요. 예. 저는 이럴 때는 원톱이 있는 게 낫다고 봐요. 네. 컨트롤 타워가 하나 딱 있고, 그런 다음에 직능별로 영역별로 이렇게 좀 분담 체제로 가는 거, 그래서 예. 뭔가 자율성을 부여해서 뭔가 합의를 이뤄가는 건 좋은데,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러 명 있으면은 자신이 어떤 이 캠프 선대위원회를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는 책임의식이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 일단 메모드급으로 꾸리는 거는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여러 명을 포용해 나가니까. 네네. 근데 그 포용을 해 나가는데 이거 선대위가 좀 겉돌 수가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거대한 규모긴 한데 내용적으로 있어가지고 내실에 있어서 좀 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개선점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예. 자,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가 거론되는 몇몇 인사들 가운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물론 김한길 전 대표의 수락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김한길 전 대표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 전 대표이기도 하고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정책수석도 지냈습니다. 김 전 대표의 영입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 계열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철수 대표와 같이 만들었고 2015년도에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 진영이긴 한데 이른바 진보 진영이긴 한데 비노 계열, 반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탈한 중도 진보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일정 부분 저는 뭐 힘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나치게 사실은 친문은 아니잖아요. 김한길 전 대표가 비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영입 인사들이 주로 반문, 비문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일단 반문 인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나치게 반문 인사들이 들어오면 이제 오히려 확장성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지지를 전통적으로 보내왔다가 2019년도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탈했던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확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맡고 있죠. 권영세 의원이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김한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인사들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는 이거는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재원 의원도 제일 깊숙하게 발을 맞춰왔던 의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적으로 감정들이 안 좋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윤 후보와 정권 교체라는 두 이 화두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뭉칠 수 있다고 보고 이분은 우리 당과 상대 당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당 선대위 구성에 합류한다면은 뭐 중도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김만길 전 대표가 영입이 성사된다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네요. 네, 그런데 권영세 위원장 역시 지금 윤석열 후보와 대학교 동아리 때 같이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본부장으로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맨 처음인가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이제 뛰어들었을 때 그때 권영세 의원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당에 빨리 들어와라. 그때 인재영입위원장이었거든요. 권영세 의원이. 그때 좀 입장이 좀 난처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권영세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까. 그렇군요. 예.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원톱 가능성 지금 높게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장제원 의원 선대위 역할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 문제로 캠프를 떠났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올 경우에 혹시 2030 청년층 표심 잡는데 좀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감점 요인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실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장제원 의원하면 떠오르는 게 물론 이제 국정감사 때도 열심히 활약한 것도 떠오르고 또 하는데 아들의 그런 어떤 비리 이런 게 자꾸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청년 표심을 가지고 지금 양당이 지금 아까 뭐 맨 처음에 화면에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을 아주 핵심 요직에 기용을 하면 선대위에 당연히 그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 또 언론은 그걸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다면 저는 청년 표심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간표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요.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시키고 싶어 할 텐데 홍준표 의원 계속해서 백의종군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선대위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선대위에 안 들어갈 것 민주당 같다고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선대위에 합류 안 할 것 같은 인사들이 다 속속 이제 합류를 했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포지셔닝 할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정인 위원장이 만약 한다면 김정인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상임선대위원장은 지금 뭐 이준석 대표하고 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이런 분들 얘기가 있는 거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있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너무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을 선대위에 억지로 합류시키려 해도 오히려 전 반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분명하게 정권 교체에 동의한다. 하는데 그러나 선대위에 합류해가지고 완오브 되긴 싫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이 선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거 그게 더 오히려 좀 바람직한 선거 전략이 아니겠는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그리고 유족 회장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번에 보셨던 전준영 병장 그 동기생 전사 나섰습니다. 준영이 동기 저희가 평소에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소위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역사,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참 이 정부의 태도가 저는 참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밝혀드릴 거는 저희가 성병장병들 유족분들은 윤 후보님 뭐 지지를 한다는 윤 후보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지키다가 희생되고 살아 돌아오니까 그 지켜주던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지켜줘야 되겠어요?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11년에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그게 그 사건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 모두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지 정치의 진영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에요. 그걸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정치하시는 분들 청문회 나오시게 되면은 항상 그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죠.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보면은 천안함 폭침을 누구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항상 그게 경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공무원들 국회에서 모르면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정확히 어떤 분이 천안함 폭침을 모르니까 모른다, 관심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국무조정실장이고. 그게 뭐 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불종적인 자세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북한은 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폭침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불종적 자세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천안함 이 폭침 사건이 처음에 여러 가지 설이 많았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폭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나중에 썼어요, 사실. 그런 점이 이제 지금 이 천안함 원장, 최원일 함장이죠, 함장.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아쉬움 같은 게 배어 나오는 거거든요. 정부의 지금 공식 입장은 폭침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이제 청문회 때 입장을 물어보고 이런 것과 좀 연관될 수도 있어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 크게 의미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떤 이념적인 논쟁을 유발하려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아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 영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정말 이게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거,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이 진보나 보수의 이념적인 잣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학 언론연합회 학생들하고 간담회 가졌거든요. 앞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취업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 공략 거의 매일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청년표 지금 청년의 그 2030의 그 지지율이 낮잖아요. 여러 여론조사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다른 나이대 세대보다는 20, 30대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낮아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로 볼 때는 오히려 2030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라고 봤던 건데 과거 선거 때는 그랬죠. 지금 이제 그런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2030이 볼 때는 현 정부의 전 그 지지난해 그 조국 사태가 굉장히 여전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스펙 위주의 그 아빠 찬스라는 거 이런가 그리고 공정하지 않게 자녀 입시에 어떤 의혹 같은 게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현 정부의 2030이 등 돌리게 된 원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쨌든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정책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인식을 주느냐의 문제고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냐의 문제고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양대 정당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2030이 이번에 상당히 그 캐스팅 보트가 될 거라는데 다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요. 청년층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홍준표 의원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그 홍준표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젊은 층의 마음을 크게 이제 얻지 못했었는데 왜 이렇게 얻게 됐을까? 이런 여러 분석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그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후보 때. 저는 뭐 공정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고 이 계층의 어떤 신분의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로스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로스쿨 제도 막상 시체말로 까고 보니까 이게 뭐 부자들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로스쿨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거의 사법고시가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과거엔 이제 뭔가 공부 열심히 하면 학벌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사실을 붙어서 이른바 사법시험을 붙어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홍준표 의원이 그 45화를 얘기하고 수시 100% 폐지한다. 정시 100% 도입한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병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다 뭐 사법시험을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하면은 다른 이른바 세습 경제 이런 걸 깨고 뭔가 계층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닌가 홍준표 의원이. 그렇군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직후에 이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긴급
전략 보고서 이걸 작성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위기입니다. 예. 컨벤션 효과라고만 국민의힘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윤 후보가. 이걸 마냥 컨벤션 효과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예. 11월 5일 날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이 네. 지금 17일이고 10일이 지났으면은 단순히 컨벤션 효과였으면 이게 약간씩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친다고요. 근데 지금 윤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보면 좀 지지율이 완전 더 벌어진다, 격차가 심화된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 수위거든요 지금. 그래서 긴급 전략 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일단 선대위를 뭔가 이제 컴팩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네머드급 선대위. 네, 너무 지나쳐서 예. 남의 얘기, 남의 집안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어떤 의무감과 사명감과 책임감, 네.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워낙 크니까 예. 자신이 그냥 저기 한 저쪽에 구석에 하나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의원들도. 네. 그런 메모드급의 선대위는 별로 유권자들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아시죠?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선거 전략통으로 통하는 인물이고요. 지난 대선 때도 총괄 선거 전략위원장도 맡기도 했는데 자, 우상호 의원 지금의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는 저도 총괄본부장, 공동총괄본부장 중에 한 명이지만 지금 선대위원회 띄워놓고 지금 완전히 상설 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상근 체제로 동원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쪽 대응에 대응하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전체의 그 본부장들이 완전히 하루 24시간 상근 체제로 변화돼야 되고요. 계속 뭐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내고 또 이런 식의 위기 대응 체제도 제대로 돌려야 되죠. 네, 지금 전체 본부장들이 하루 24시간 상근 체제로 변화돼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가장 시급히 바꿔야 될 대목이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메시지가 너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어떤 그 당과 정부와의 자꾸만 갈등으로 비치는 부분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 너무 직자적으로 대응하는 거. 그런 건 좀 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후보 중심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 아닌가요? 후보 중심 나오는데 후보가 중심이 돼야 돼. 후보가 모든 걸 컨트롤한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지금 요새 보면 후보가 이제 당무를 우선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야마다. 전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권 대권 분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이기 때문에 정당을 다 같이 아우르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후보가 다 모든 걸 관장한다, 장악한다. 이것도 맞지.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뭔가 후보가 같이 합의를 모색해 나가고 이슈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아까 우상호 의원 얘기처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뭔가 대응하는 것과 너무 직자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그게 자꾸만 실수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이 격차가 좀 벌어지니까 좀 조급해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조급하니까 말이 좀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게 되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좋은 점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갈등으로 비친다면은 그리고 아직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아직도 괜찮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차별을 하지 않고 같이 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양쪽이 좀 제가 볼 때 어중간한 것 같아요. 차별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지지율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도가 지지율이 약간씩 요새 좀 저조한 현상을 보이니까 좀 차별화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직자적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에게. 그렇군요. 선거의 간판 역할을 할 새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외교, 경제, 안보 이런 전문가들도 과거 선대위는 영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앙 정치에 있었던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도지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성남시 팀, 경기도 팀도 있는데 이분들의 극히 일부지만 이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분이 몇 명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소환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면을 나서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가장 핵심 측근들이기 때문에 하나 구심점이 되면서 자꾸만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선대위에서 그분들이 뭔가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영입하는 것도 힘들고 선대위는 대규모로 꾸려졌는데 뭔가 과거 이회창 후보 캠프가 이렇게 대규모였어요. 군함이 구축함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무슨 호위함처럼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그런 비유를 했었거든요. 노무현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하고 싸울 때. 그랬었군요. 그런 것과 비유가 글쎄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한번 민주당 캠프에서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 갖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현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좀 날렵한 선대위로 좀 다시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앙 정치에 그리고 일단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신주류를 형성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 끌어 모아야 되겠다,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했던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효율 위주, 효능감 위주에서는 좀 떨어진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흐르다 보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었죠.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사실 뭐 여권의 책사로도 불리기는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답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당 선대위 관련해서 좀 내부에서 위기다 이런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선대위에 뭐 여러 곳에서 요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선대위에 우리 당 의원님들 다 고루고루 잘 참여하셨고 윤광로 선대위가 가동돼서 가고 있는데 굳이 제가 꼭 나서야 되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고요. 선대위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후보님도 이런저런 뭐 답답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선대위에 굳이 제가 참여 안 해도 후보님께 충분히 밖에서 조언을 해드리거나 자문이 되거나 혹은 제가 알아서 좀 힘이 돼드리고 필요한 일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참여를 해야 되나. 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지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죠? 예. 어떤 사람이 딱 틀어지고 전반적인 거 그것도 틀어진다는 게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무슨 뭐 권위주의 체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우상호 의원 지적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남의 일 같이 느껴지는 거고.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표현.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책임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위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라는 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야 되는데 선대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일각에서는 양정철 전 원장이 다시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전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의 말은 아무튼 뭐 돕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선대위에 합류할 의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외부에서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 발 좀 빼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약간 이제 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특정한 인물이 영입이 되고 안 되고가 저는 그렇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좀 당과 정부를 좀 질책했잖아요. 당 같은 경우에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은 홍남기 부총리를 많이 두둔했던 곳이 이제 청와대인데 청와대 입장이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권력 말기에 항상 나타나는 이른바 이제 레임덕 현상 같은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 집권당의 후보들은 항상 권력 핵심과 차별을 해왔어요. 나를 넘고 넘어서라. 뭐 현직 대통령도 그래왔고, 뭐 탈당도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 전체 지지율이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 높잖아요. 지지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차별화를 상대적으로 하기 이재명 어려운 후보보다 거예요. 높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차별화하기도 애매하고 차별화 안 하자니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거 자꾸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김부겸 부총리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나 이제 이 대선 선대위에서는 아마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정부와 자꾸만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 이건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정부는 해야 됩니까? 관료들이거든요.
관료와 이른바 차별화하려면은 정치와 차별을 해야 되죠. 정부 관료와 차별할 일은 아닌 거예요. 정부 관료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과 정치를 볼 때.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관료잖아요. 홍남기 부총리 보고 이제 너무 심한 말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유권자들 중도층이 됐건 누가 됐건 썩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거든요. 부총리 자꾸만 이렇게 나무라는 거. 아, 그런 그렇습니까? 것들은 전 선거 전략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예산 당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를 나무랄 수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는 걸로 비친다고요. 그건 별로 선거 전략상 좋지는 않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열심히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이구나.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일도 힘내보자. 사랑해. 화이팅!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위드 코로나 속에 치러지지만 올해도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은 직접 챙겨야 하고요. 휴대전화, 무선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수능인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신분 확인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반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지만 KF-AD 이상이나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됩니다. 망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됩니다. 별도 시험장의 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고3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격리 칸막이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인 것 같습니다. 칸막이는 점심시간 때만 수험생이 직접 설치하고 식사 뒤 반납합니다. 방역을 위해 정수기 사용이 금지되니 마실 물이나 음료수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날씨가 춥지는 않다고 예보됐지만 4시간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때문에 여분의 옷을 준비하거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좋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무선 이어폰도 안 됩니다.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어도 부정행위여서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만약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허위 부동산 계약을 맺어 계약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의 과거 토지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과 지문 사본을 빼돌려서 실리콘으로 지문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청원 답변에서 기존의 사업가들이 제출한 개선안으로는 역사, 문화적 가치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일축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SNS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아무리 현란해 보여도 낙엽처럼 얼마 못 가 사라지는 게 자연의 이치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에 수백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 4곳이 연체료를 두고서
9년 동안 짬짬이를 벌이다 과징금 17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짜고 모두 잘 살고 잘 먹자며 연체율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현금처럼 쓰는 소액 결제는 간편함을 무기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돈이 없어도 손쉽게 사용하는 만큼 10건 중 3건은 연체가 되는 상황. 이때 내야 하는 연체료, 이른바 미납 가상금은 소액결제 업체들이 담합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들은 서로 짜고 연체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대금을 미리 주는 선정산을 내세웠는데 자금 조달 과정에서 드는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로 한 겁니다. 2년 뒤엔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며 연체료율을 기존 2%에서 5%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에 5%면 연리로 60.8%, 당시 법정 최고금리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연체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은 공동대응 지침까지 만들며 지난 2019년 6월까지 짬짬이를 이어왔습니다. KG 모빌리언스와 다날, SK 플래닛,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 4개 소액결제 업체가 이렇게 9년 동안 연체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3,700억 원이 넘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나 금융 취약계층이나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미납가상금, 즉 연체료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업체에 모두 합쳐 과징금 169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KG 모빌리언스와 SK 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넘어섰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병상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역대 2번째로 많은 하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네. 5,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당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 5,000명이 가지는 않겠지만 올 겨울 5차 유행에서는 5,000명이 넘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10,000명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00명도 넘어갈 수 있다. 요인이 뭘까요? 우리가 통상 재유행이 반복될 때 이전 재유행에 비해서 한 2배쯤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 겨울에는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고 또 겨울이라는 조건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실내 공간에서의 활동은 늘어나면서 감염이 확산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많은 수의 확진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그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 비중도 같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혹시 위급할 때 우리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듭니다. 병상이 정말 부족하지 않은 건지 걱정도 되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확보한 병상 기준으로 하면 병상 가동률은 60% 초반대인데요. 네. 정부가 발표한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최근 5주간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가 한 38명, 사후에 확진된 환자가 51명 정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부의 장부상에는 여유 병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는 상태가 이미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주간 치료받지 못하고 확진된 사람이 38명, 그리고 사후 확진된 사망자가 51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 그런데도 정부가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는 계속해서 장부상의 병상, 그러니까 병원들에게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병상의 숫자 빼기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수를 계산해서 병상이 남아 있으면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의 장부상에는 병상이 있지만 실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당일 입원이 불가능했던 경우들이 있고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환자들이 지방으로 이송되는 일들이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장부상 예. 있는 병상과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병상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걸 정확히 예. 구분해서 우리가 통계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만 봤을 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76%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비상 계획,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네, 원래 정부가 이야기했던 기준에 의하면 서킷 브레이크 비상 계획을 발동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진자가 늘 것이라고 정부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의 의료 역량을 그대로 둔 채 고 역량의 75%가 차면 서킷 브레이크 비상 계획을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는 조건은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병상과 인력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쓰여서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서킷 브레이크를 가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상 계획을 발동할 시기가 아니라 정부가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일상 회복 이전에 이게 준비가 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을 질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병상이 현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병원이 인력을 뽑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인력은 대학병원의 중환자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에 취업하려고 하는 간호사들을 연초에 대기 순번을 주어서 수백 명씩 대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 병상으로 내놓으면 환자를 보지 않아도 환자 진료비의 5배를 진료비에 추가로 주고 있고요. 환자를 진료하면 10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손실보상금이 간호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뭐 아마 한 20-30배쯤 되는 비용이라 병원이 그 지원금을 받으면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재원도 있고 대기하는 간호사도 있는데 병원이 간호사를 안 뽑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병원이 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병원들에게 병상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인력을 같이 확충하라고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지 않은 복지부도 문제지만 정부가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해서 인력이 뻔히 필요한 걸 알면서 확충하지 않은 병원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병상 확보뿐만이 아니라 이 병상에서 환자들 치료할 지금 의료진을 빨리 더 뽑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지금 84.3%가 60대 이상인데요.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돌파 감염이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어떤 시기에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느냐는 사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요양원, 요양병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미국보다 훨씬 더 추가 접종을 빨리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노인에서 돌파 감염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추가 접종 시기를 정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추가 접종 시기를 놓친 게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 접종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가 접종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데이터는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해당 연령의 돌파 감염이 어떤 시기에 많이 생기느냐 그 두 가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추가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개월째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돌파 감염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추석 직후에 10월 중순경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잘못된 진단을 내놓은 것이 근본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노인들의 부스터샷이 늦어지게 된 오판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스터샷 3차 접종.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일단은 50대 같은 경우에는 5개월,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4개월로 지금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 맞은 지 4개월 되신 분들은 바로 3차 접종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접종을 한 이후에 대개 10주가 지나면 항체 수준,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개 5개월쯤 지나면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감염 예방 효과가 한 40%, 50% 수준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수준이면 그보다는 조금 더 높겠지만 올 겨울에 5차 유행이 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기 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5차 유행이 시작될 겨울쯤, 그러니까 1월쯤에는 4개월에 거의 임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젊은 층도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까? 젊은 층의 경우에는 아마 2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가 대개 10월 말 전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비교적 안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차 유행 시기까지는 40대 이하는 2차 접종의 효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에 비해서 40대 이하는 그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속도가 고령층에 비해서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스터샷의 간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되는 연령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외출도 제한하는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역학조사,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빨리 늘려서 감염이 생기더라도 그게 N차 감염이나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로 돌아가지 않거나 또는 백신 패스를 강화하지 않으려면 일상에서의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역학조사관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세금 수입, 이 세수가 역대 최대치의 오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50조 원이나 세금을 더 걷는 건데 너무 빗나간 예측으로 여러 부작용,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대비 추가 세수 규모를 10조 원대로 전망하다가 반나절 만에 약 19조 원으로 예측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추가 세수가 10조 원을 조금 넘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지금 초과 세수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겠어요? 31조 5천억은 이미 세입을 경정해가지고 지출로 사용을 했고요. 그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너무 빗나가면서 역대 최고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본 예산을 작성할 때 예측했던 세금 수입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오차율이 17.9%에 달해 이전 최고 기록인 2018년의 9.5%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아졌고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던 부동산 거래도 계속 활발히 유지되면서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세수 예측은 나라 살림의 근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좀 더 반영하고 국채 상환 규모도 더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세수 추계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가산금리 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재부는 큰 규모의 초과 세수 발생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세금 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초과 세수를 방역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논에서 벼를 키워 쌀을 키우는데도 물이 제일 중요하듯이 산업의 쌀 반도체 생산에도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공업 용수, 즉 초순수가 꼭 필요한데요. 해외 기술에만 의존하던 초순수 생산에 국산화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복잡한 파이프가 뒤엉킨 공장 설비. 이 설비에 들어가는 건 다름 아닌 물입니다. 공업용수가 설비를 통과하면 유기물이나 전해질 같은 불순물이 거의 없는 이른바 초순수가 만들어집니다. 전기조차 통하지 않는 초순수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이나 오염물을 씻어내는 데 활용됩니다. 머리카락 한 올을 만 개로 쪼갠 정도의 얇은 회로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씻어내야 하는 만큼 조금의 불순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설비를 포함해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용하는 초순수는 모두 일본이나 프랑스 등 해외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에만 의존한 기술에서 벗어나 초순수를 국내 기술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 용수이자 핵심 소재인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순수 국산화를 위한 실증 설비 착공은 앞서가는 우리 반도체 기술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비전으로 해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 기업 공장 안에 설치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발빠른 문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읍니다.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각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산화를 통해서 국내 우수한 전문 기술력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받고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설비와 운영 기술까지 개발해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 현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개봉 20주년을 기념하는 거대한 케이크가 영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영화 속 호그와트 성을 본딴 이 케이크는 높이가 183cm, 폭 152cm의 무게가 100kg에 달합니다. 제작에 320시간이 걸렸고요. 채식주의자, 비건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이 잠시 뒤 6시 반부터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먼저 2연승을 거둔 KT의 굳히기가 될까요? 아니면 두산의 대반격이 시작될까요?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네, 김상익입니다. 네, 와일드카드부터 올라와서인지 두산이 좀 지친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1, 2차전에 다 내줬는데 오늘은 좌완 에이스 미란다가 등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시리즈를 앞둔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키플레이어로 양석환 선수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1, 2차전에서 기대했던 양석환의 방망이는 7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여기에 두산은 박건우도 부진한 데다 오늘 3차전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정수빈마저 부상으로 2차전에 결장하는 악재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1, 2차전 두 경기에서 두산 타선은 단 석점을 뽑는 데 그쳤고요. 결국 이 빈공이 연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삼진과 병살도 KT의 2배 이상이 나오면서 번번이 공격의 맥을 끊어놨습니다. 가을 야구 여정이 긴 만큼 두산의 마운드도 걱정이 큽니다. 플레이오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에이스 미란다가 드디어 오늘 첫 등판을 하는데요. 나머지 투수들의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미란다가 긴 이닝을 소화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24일 만에 마운드에 오르는 거라 얼마나 몸 상태를 끌어올렸는지가 관건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기엔 좀 공 자체가 조금 힘이 좀 없는 게 좀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뭐 저쪽에 흐름이 좋아서 잘 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우리 쪽으로 흐름이 와서 잘 던져서 막으면은 또 우리가 잘 치면은 또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수능에는 입시 추위가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5도로 종일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에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 한때, 중서부와 경북은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또 동해안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